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글자의 뜻을 찾으면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하지만 실제로 글자는 의미만 전달하는 부호가 아니죠. 시대의 정서를 담고 지혜를 전하고 누군가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글문화연구소 유지원 소장님과 함께 아름다운 글자의 세계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이라는 그래도 그 칭호가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나을까요? 연구할 땐 소장님이라고 하고 디자인할 땐 실장님, 책 쓸 땐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소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한국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고 그리고 독일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를 하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을. 근데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글자를 다루고요. 글자는 지금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귀로 듣는 것인데 글자는 눈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글자에서는 모양과 의미와 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특히 모양을 다룹니다. 네. 그러면 캘리그라피 서예랑 타이포그래피가 뭐가 다르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네요. 예. 캘리그라피 서예는 손으로 한자 한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서 뭐 책으로 인쇄를 하거나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랑 복제와 대량 생산을 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라서 네. 가령 SNS를 하는 행위도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네. 반드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필요하고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폰트를 끌어내서 제가 타이핑을 해서 그 편집이 그 플랫폼에서 되고 이제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렇죠. 제가 한 번 올리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쓰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글자 하나하나의 모양만 다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건 폰트 디자인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들을 배열해서 편집해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이 글자는 언어적인 글쓰기는 언어적인 메시지인데 눈을 위한 말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투를 써도 뭐 다시 보자라고 했을 때 명조체로 다시 보자라고 쓰면 다시 보고 싶구나 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글자가 호러블한 글자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시 보자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각적인 눈을 위한 말투이고 비언어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가 눈을 위한 말투라는 그 정의가 아주 신선하고 좋네요. 네. 정말 타이포그래피를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리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그 상호의 타이포그래피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를 보면서 모양만 조금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 네. 디자인 중에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고 눈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래픽 디자인도 글자를 다루고 타이포그래퍼들도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교집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 에릭 슈피커만이라는 디자이너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딱 열었을 때 내가 작업할 화면을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걸 텍스트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타이포그래퍼가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더 그래도 텍스트적인
뉘앙스를 만들어 텍스트에 집중하는 게 타이포그래퍼의 작업이고 네.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업은 총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뭐 브랜딩이나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 교집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속하진 않고 차집합이 꽤 가령 폰트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은 아니니까 아, 네. 네. 많이 겹칩니다. 네. 그 소장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건가요? 타이포그래피의 방점을 찍었지만 네. 그래픽 디자인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군요. 네. 예. 활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캘리그라피와 다른 점은 대량 생산하는 네. 글자 기계로 찍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금속 활자 이런 것도 타이포그래피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금속 활자도 사실 어떤 표준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도구랑 기계를 필요로 했고 많이 찍으려고 그렇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속 활자 시대에는 활자라고 불렀고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폰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 그리고 한국에는 고려 시대의 직지가 타이포그래피의 먼 원류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으로 응답하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름다움으로 응답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의 금속 활자에서 이제 폰트 타이포그래피로 발전을 한 것처럼 지금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현대의 그 타이포그래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그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네. 그 기술 발달에 따라서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응답한 역사라고 했는데 처음 그 구텐베르크나 직지는 책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이 많아지면서 광고가 필요해지면서 포스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글자들이 책에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글자를 많이 보게 된 것이 19세기 이후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무슨 폰트 써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전문가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좋은 기준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병통치약인 폰트는 없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폰트를 골라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오늘 제가 전문 용어를 딱 하나만 쓸 건데요. 네.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시성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듯이 예쁘고 눈에 띄는 글자예요. 그래서 가령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 네. 네. 눈을 확 잡아 끌어야 되는 거 제가 볼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죠. 그게 가시성의 영역이고 아. 광고의 영역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게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폰트들이 있어요. 예. 앞에서 이렇게 뽐내는 폰트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판독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서 안내 표지판처럼 눈에 빨리 들어야 돼요. 잘 읽혀야 돼요. 네. 네. 그 지하철 무슨 역을 아.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 없잖아요. 아름다워하면서 감탄하고 멈춰서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독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독성은 판독성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가시성 판독성은 양이 많으면 안 돼요. 네. 그 스크롤에 압박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러네요. 예. 가독성은 긴 글을 읽을 때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과독성이 나쁘면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현대에는 가시성이나 판독성이 가독성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전문 용어 요 딱 세 가지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폰트 뭐 쓰는지 궁금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네. 나중으로 제가 그럼 미뤄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의 미적 감각에는 그 뭐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좀 달라진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시대나 문화에 따라 유행도 조금씩 달라지나요? 네. 글자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동물들은 다 사람의 변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변화를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기술은 인간의 변화, 시대랑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타이포그라피는 이제 2020년대 사회와 기술을 반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네. 이 디지털에 맞는 어떤 폰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관습적으로 쓰던 신신명체라던가 휴먼명조, 한컴바탕 같은 폰트들은 인쇄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되게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폰트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화면에서 보면 눈이 되게 가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관습적으로 그걸 계속 쓰면은 새로운 기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책 전용인 리디박창체나 예.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디지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든 본명조 같은 폰트들이 최근의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명조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눈을 위한 말투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시대의 말투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젊은 작가의 이 패기 넘치고 재기발랄한 책이 신신명체로 이렇게 조판이 되어 있으면 뭔가 말투는 어르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투랑 어울리지 않는. 글 쓰는 말투랑 눈을 위한 말투가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말투에는 새로운 그 느낌을 반영할 수 있는 폰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요. 가령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요즘 세대들의 그 발랄함, 네. 그 경쾌함, 네. 이것을 담은 폰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쪽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들이 패널을 만들었는데 배달의 민족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썼냐고 이유는 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입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네. 명조체는 너무 자기들이 쓰기에 어흠하는 느낌이라고, 그러고 고딕체는 너무 단조로워서 이 자신들의 어떤 느낌을 반영하지 않은데 와. 배달의 민족체는 왠지 그 멋진 소리만 하지 않고 그냥 뭐 청소했니 뭐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그냥 일상 언어 같은. 맞습니다. 그런 말투를 반영하기 때문에 왠지 내 말투가 거기 어울릴 것 같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감각과 느낌으로 바로 아는 거잖아요. 네. 명조나 고딕을 봤을 때는 에헴하는 느낌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네. 잘 맞는 그런 거네요. 그만큼 글자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유행한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이나 거리에서 흔하게 만나는 안내판 그리고 표지판 이런 글자들은 아까 선생님이 그 지하철에서 우리가 그 역명을 보고 감동하진 않듯이 네. 어떤 트렌디한 감각보다는 사실은 정보, 누구나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공공글자, 공공시설물 글자에 꼭 필요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안내판 중에서는 네. 교통 표지판을 들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퀴즈입니다. 퀴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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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커피 쿠폰을 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가시성, 판독성, 가독성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교통 안내 표지판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판독성이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판독성의 영역이죠. 빨리 구분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교통 표지판을 예를 들면은 시속 100km로 지나갈 때 가령 뭐 분당을 지나가는데 정자역이 있는데 우연히 그 옆에 장자역이 있었어요. 네. 정과 장이 헷갈려서 다들 한 번씩 끼익 서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신속 정확하게 판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 또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글자를 도리에 걸어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시력약자나 조금 어르신들이 판독을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고향에서 왔는데요. 여기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고향 입구인 상암에 지금 방송을 하러 왔는데 네.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지 고향에 있는지 그 경계선이 애매할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딱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네. 물론 스마트폰을 켜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교통 표지판을 보면은 서울만 서울 서체를 써요. 아, 그리고 서울 그런가요? 밖의 모든 지역은 한길체를 씁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도로교통부. 아. 그래서 표지판이 한길체인지 서울 서체인지를 보면 내가 지금 고향인지 서울인지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서 아니, 그걸 보고 판단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사용한 데는? 그 행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서울에서는 전체 안내 표지판을 서울 서체를 사용하니까 교통 표지판도 이 서울 서체를 사용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서울 그렇군요. 외의 지역에서는 또 폰트가 필요하니까. 네. 네. 아, 너무 재밌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네, 되었습니다. 저한테 모양이 매일매일 그렇게 정보로 다가오는 선생님은 그게 바로 세계를 살고 보이시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지점 하나는 이건 진짜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타이포그래피 연구하실 때 이거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네. 타이포그래피 연구자들끼리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 공공시설 글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네. 물론 그것이 기본이지만 네. 안과 의사들과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네. 사실인가요? 네. 그 아까 제가 타이포그래피는 기계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도 그렇지만 단 학문 자체가 처음부터 공학의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100명이 쓰건 1000명이 쓰건 10,000명이 쓸 수도 있고 애플 디자이너가 스마트폰 하나 디자인을 하면은 이 전 세계 맞아요. 인류가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학적 속성 그리고 통계학적 속성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이나 철학책도 많이 읽고 네. 하는데 약자의 신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자 저시력이면은 점점 이제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자를 읽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점점 약간 저도 노안 이슈가 언지, 안지, 엔지, 엔지. 맞습니다. 네. 처음에 부정하는 단계를 지나서 지금 이제 수긍하는 단계로 왔는데 네. 이제 70대 이상이 되면 72세 정도 기점으로 이제 보이는 게 또 확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70대 이상의 눈은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분들도 글자를 보면서 글자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 저는 과학이 굉장히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의 힘으로 그분들의 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7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글자가 그분들의 눈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을 글자에 맞출 것이 아니고 글자가 그분들의 저시력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려면 이 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과 의사 선생님들과 협업을 했고 네. 이 동부 이천동에 있는 센트럴 서울안과의 김균형 황영훈 원장님께서 여기에 이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기꺼이 의학적인 지식을 나눠주셨고 이건 그 소장님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함께 만들게 되셨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연령 중심일 때는 특히 고령자 이슈가 많으면서 최근에 디자인적으로는 메디컬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게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메디컬 디자인이라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안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한다던가 가령 인지 저하가 오신 치매라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인지를 위한 UX 디자인을 만든다던가 하는 연구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시력 저하나 뭐 노안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그냥 글자를 크게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닌 거네요. 네, 글자가 큰 것 어느 정도 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그 인간의 몸은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사연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익숙함도 많고 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중에 하나는 한 번에 많은 글자를 보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크기만 하면은 이 공간의 크기가 그 글자의 크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많은 것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유기적인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제가 안과에서 보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일반 저시력이랑 네. 젊은 사람들의 저시력이랑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저시력이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시력뿐만 아니고 조금 시각 손상도 옵니다. 그렇죠. 황반변성, 녹내장, 맞아요. 백내장 같은 무서운 시각 손상들이 오는데 이런 시각 증상들은 너무 개별성이 강해서 폰트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디지털 기기에서 각자 커스터마이징하는 네. 방식이 맞는 것 같고 고령자 저시력의 특징은 이 젊은 사람들의 저시력은 그냥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데 고령자 저시력은 특히 대비감도가 낮아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계면이 특히 안 보여요. 잘. 네. 경계면을 또렷하게 해주는 방식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것은 제가 눈을 안과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고령자들의 눈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타이포그래피 장치 중에 자간, 행간, 크기 이런 건 있어도 이 대비감도를 위한 그 장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눈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굉장히 흥미로운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말로의 노래입니다. 미량 머슴 아리랑. 말로의 미량 머슴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글문화연구소 유지원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영식님께서 유지원님 책에서는 많이 만났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는 인사해 주셨고요. 3849번 쓰시는 분, 글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세계가 담겨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교통 표지판 유심히 살펴봐야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와, 엄청난 세계가 담겨 있군요. 자, 이전까지 그 고령자를 고려한 글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는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글자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겠네요. 네.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어린이는 이제 읽기보다는 네. 쓰기 학습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교과서 쓰기 글자가 어떤 네. 모습으로 제공이 돼야 적절한지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이제 최근에 거기에 대한 의식이 싹 터갖고 조금씩 네.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 지금은 조금 더 빨리 한글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예전에도 그렇고 받아쓰기도 하고 실제로 한글 쓰기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 확실히 그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폰트를 그대로 따라 쓰면서 그렇게 익히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도 혹시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인식이 되고 있지만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 초등학교 이제 막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따라 쓰는 글자가 60대의 노련한 서예가가 쓰신 펜으로 쓰신 글자를 연필로 따라 쓰는 거라 이걸 따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손에 그 기교를 요하는 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예.
근데 그 인식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어른 글자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돼서 배우고 아. 중간과정 어린이용 글자가 따로 있어요. 네. 한 1학년에서 4학년 때 정도까지는 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든 한 4가지 정도의 아. 글자가 있어서 그걸 주마다 교육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주마다 그 4개 중에서 하나에서 4개까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 이 노련한 그 어른의 글자를 처음부터 따라 쓰는 것은 가령 피아노로 비유를 하자면 네. 이 바이엘 체르니를 치지 않고 쇼팽부터 치는 어머, 거랑 어머, 비슷한 어떡해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이유가 단지 어렵다. 네. 따라 쓰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린이의 근육이 그 글자 자체를 따라 쓰기에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도 실제로 참관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어린이들은 일단 앉혀놓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네, 이거 앉혀놨는데 글자까지 쓰게 하면 정말 힘들어하고요. 네. 그래도 우리 다 글자 잘 쓰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한 8% 정도의 어린이들은 그 글자를 배워야 되는 7살, 8살의 골든타임을 놓쳐갖고 끝끝내 글자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을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네. 글자에 진입하는 장벽은 더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더 낮춰질 필요는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성인이랑 몸이 달라요. 네. 몸도 작고 손의 악력도 약하고 소근육 운동도 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글자를 7, 8살 때는 먼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이것 또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럼 만약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네. 글자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혹시 해주신다면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폰트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글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실 이것은 그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교육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또 문제이기는 얘기가 커지는군요. 예. 하지만 네. 독일과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독일의 글자들은 그냥 예쁘고 쉽게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씨를 쓴다는 것은 종이는 교실 안에 운동장이에요. 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글자를 따라 쓸 때 몸이 리듬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글자를 개발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제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었고 일본에서는 2020년대를 전후로 해서 새로운 그 쓰기 교과서가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 모리야마 카이지라는 유명한 일본의 안무가가 네. 일본 사람들이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합류하셨어요. 글자체를 만드는데 네. 안무가가, 네. 무용가가 함께 네.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 어린이의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네. 와. 그래서 저는 쓰기 좋은 글자도 필요하지만 사실 또박또박 써서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사회성을 위한 글자의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쓰기 좋은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회성을 위해서 조금 더 힘든 글자, 이 어느 정도 서는 교육자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성인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아유, 처음부터 어렵게 배워야 나중에 쉬운 것도 잘 써.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식의 어떤 강요가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에게 맞는 혹은 고령자에게 맞는 그런 글자 네. 그리고 글자체가 있다. 네. 이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정말 새롭습니다. 글자 디자인이 세상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말을 못하면 또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안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본 게 녹내장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성경은 읽을 수 있나요? 네. 글자는 읽을 수 있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글자를 읽는 자기 자신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지적인 정체성이나 여기에 대한 공포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시고 글자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눈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신체를 가진 사람도 글자로 소통하기가 힘들어서 고통받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네. 저는 지금은 고령자 어린이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네. 왼손잡이 연구하고 싶고 네. 왼손잡이는 필순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 교과서에 필순이 다른 왼손잡이용 필순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는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왼손잡이를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난독증, ADHD 그리고 여러 직업군별로 또 아마 글자에 대한 곤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세계와 여러 다양한 신체가 다시 글자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글자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 의미와 세계가 담겨 있다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 이런 여러 활동을 글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를 네.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네, 글문화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글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연구가 저의 생산물이라면 저는 아까 타이포그라피가 여러 다른 분야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리학회라던가 뭐 동문학회라던가 다른 분야의 학회들 발표들도 많이 보러 가요. 네. 항상 아쉬운 게 그 지식들이 너무 좋은데 그 분야 안에서만 고여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좀 아쉽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들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도 타이포그래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와. 연구가 저의 생산물이라면 그것을 여기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술이랑 강연으로 좋은 세상과 지식을 유통하는 것, 생산과 유통을 다 하는 게 글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저술을 하면서 글자 풍경이라는 책을 냈는데 책 네. 풍경이라는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텍스트 작가이기도 하지만 네. 전시도 하고 전시 작가이기도 하고 책이나 그래픽 작업의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되게 신선한 지점이 아까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과 다른 영역, 전혀 다른 물리학과의 이 접점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과 또 그렇게 관심을 확장해서 뭔가 새롭게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멋지고 또 흥미롭고 또 존경스럽네요. 우리 이 유지원 소장님께서는 말씀 주신 대로 글 작업도 하시고 또 디자이너로서 이게 책을 많이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지난 2024년에는 민음사 출판사에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10여 년 만에 완간했는데 그 10년에 걸쳐서 디자인 작업에도 함께 하셨다고요. 네. 이 책은 2014년이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이었거든요. 네. 그 기념으로 이제 전집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2013년 전이네요. 이제 그러네요. 2013년에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네. 2014년 봄에 10권이 전체가 나오진 못하고 왜냐하면 이 번역하신 번역자 선생님이 10년 동안 또 계속 번역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요. 네. 예. 필생의 작업이셨죠. 그분에게 네. 또. 그래서 2014년에 첫 2권이 나오고 재작년인가요? 2024년 8월에 10권 모두가 완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10권을 다 가져오시기에는 이게 두께가 만만치 않아서요. 무거우셔서 몇 권을 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시작 전에 좀 살펴봤는데 일단 이 물성이 굉장히 좋고요. 아름답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이 전집 한 작품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전집이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에 되게 독립적인 어떤 개성이 있으면서도 모두 다 이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어딘지 모르게 통일감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고 고려하셨던 점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2권 그리고 네. 진행자님한테 1권 이렇게 3권을 가져왔는데요. 네. 10권을 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정도 볼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책 등이 표지보다 넓어져요.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시는 구입자분들이랑 독자분들은 책 등이 다 꽂혀 있는 광경을 항상 가장 오래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 책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장했을 때 네. 이 책등이 이렇게 나란히 꽂혔을 때 그 느낌을 너무 사랑하죠. 네. 예. 그래서 그 독자분들의 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려를 했고요. 네. 꽂혀 있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통의 전집들은 똑같은 디자인의 색을 바꿔요. 근데 저는 이 전집이 하얀색으로 볼륨감을 가지길 바랬고, 그래서 통일해서 하얀색으로 꾸미게 네. 되신 거군요. 네, 덩어리가 하얗게 보이도록 네. 그 다음에 리듬감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표지에 있는 리듬을 이 책 등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10권을 모두가 다 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몇 권만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배열하고 싶을 수도 있어서 이 10권의 책을 어떻게 이렇게 꽂아도 리듬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좀 신기한 지점은 이게 막 멋을 내고 셰익스피어니까 전집이니까 뭔가 막 색감도 더 넣고 싶고 뭔가 좀 눈에 띄게 그게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눈에 띄게 특별하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오히려 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이 돋보이게 만드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소장하고 싶어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디자인을 해주신 그런 책입니다. 여기 예. 표지를 보시면은 이 리듬 뒤에 그리드가 있는데 보통은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를 많이 쳐요. 네. 그런데 바둑판이 아닌 72도나 36도 이런 각도들을 사용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 위에 그 질서로부터 도형들이 이렇게 도출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셰익스피어 캐릭터들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의 통일성도 잡았지만 이 5권 같은 경우는 이 리어왕의 광기가 이렇게 돋보이게. 이글이글한 네. 느낌이라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네. 9권 같은 경우는 헨리 5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국 왕조의 기틀을 잡은 기독교 왕이라서 질서정연한 건축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뭐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책을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가 그냥 표지의 느낌만 구상하는 거겠지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책에 담긴 내용, 이 소설이라면 소설 혹은 시라면 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것을 잘 담은 그러니까 겉옷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그걸 아주 잘 담은 느낌이네요. 우리가 지금 폰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또 네. 폰트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 폰트 디자인 특징은 뭘까요? 이번 전집에? 이거 2013년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이 전체 이 제목은 2013년에 그렇죠. 나와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폰트가 10년 만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특히 고전의 책의 제목으로 쓸만한 폰트는 명조 계열과 고딕 계열밖에 맞습니다. 없었는데 네. 네, 명조체는 셰익스피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쭐우쭐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비속어도 많고 이 생동감이 명조체에는 잘 안 담기는 느낌이고 네. 그리고 물 한 모금 드시고요. 고딕체도 너무 정보 전달적인 느낌이라서 약간 이 우쭐우쭐한 연극적인 느낌을 담으면서도 고전의 품격을 가진 폰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기존 폰트로는 소화가 안 돼서 이 조윤준 씨라고 그 당시 제가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 네. 학생이 그 학기 과제로 했던 디자인이 마침 이 성격에 맞아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7글자만 디자인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고 네. 정당한 부수는 지급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와. 비슷한 다른 폰트를 어디서 찾아보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뭐 화면으로 다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하실 때 네.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책의 물성을 중요시해요. 아까 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했는데요. 네. 촉각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와 책은 정신성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이고 재료와 물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고령자 연구와도 관련해서 시각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감각도 약해지기 때문에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같은 다중 감각으로 시각을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글자가 놓이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적인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기계공학 하시는 유체역학 하시는 기계공학자분들이 네. 이 종이에서 먹물이 이렇게 스며들 때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요. 네. 그 작용 덕분에 우리가 종이책을 보면 뭔가 안심하고 맞아요.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는데 이 막연한 기분 좋음을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저는 네. 그 모델을 전시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고 그것을 다시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중감각에 대한 연구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요즘 전자책도 많이 읽기도 합니다만 네.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 이 소리와 네. 이 손에 느껴지는 이 촉감, 감각이 굉장히 사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위안도 네. 주고 네. 그래서 아직도 이 활자책,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뭐 앞서서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떤 연구 해가고 싶으신지 그 소망 뭐 이런 거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계속 말했지만 고령자, 어린이, 네. 왼손잡이 ADHD 연구 혹시 네. 글자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물성에 대한 연구, 시각뿐만 아니고 촉각이나 다른 감각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전시 기회도 갖고 싶고 이 모든 연구들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요즘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다들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작업하는 것 같지만 협업자들이 아까 안과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공학자들도 계셨고 네. 협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협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해관계로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라면은 협동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어떤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네. 글문화 연구사를 그 안에 위치시키고 싶습니다. 와,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유지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